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해 잘해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상처뿐이었던 적 없으신가요? 내가 베푼 호의가 상대방에게는 그저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할 때 우리는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너무 만만해 보였나? 나는 왜 항상 손해만 보는 걸까? 이런 고민으로 밤잠을 설친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배웠지만 현실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친절은 독이 되고 무조건적인 배려는 나를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굽히고 들어오는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차가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관계를 끊고 고립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인간 본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통찰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사람과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해 뼈저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며 타인의 태도를 즉각적으로 바꾸는 4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처세술이 아닙니다.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이 밖으로 흘러나와 상대방을 압도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첫째, 말의 무게를 천금같이 하여 함부로 속내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홀로 있을 때의 태도를 삼가하여 스스로의 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거절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무례함이 넘어올 수 없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넷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성장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 늘 웃는 얼굴로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도 바쁜데 남의 일을 도맡아 하고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며 누가 무례한 농담을 해도 허허실실 웃어넘깁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천사라고 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를 호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그의 의견은 묻지 않고 힘든 일은 당연하다는 듯 그에게 떠넘깁니다. 그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이건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냅니다. 사람이 변했네. 그 정도도 못해줘? 이런 비난을 듣고 그는 다시 위축되어 사과를 합니다. 이 안타까운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약용 선생님의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말의 무게를 천금같이 하여 함부로 속내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매지 마라. 말이 많은 것은 그 마음이 안정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니 가벼운 사람은 결코 존중받지 못한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혹은 침묵이 어색하다는 이유로 나의 모든 것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 가정사, 과거의 실수, 심지어 남에 대한 뒷담화까지 쏟아내며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회사원 김 과장님은 새로운 팀장님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술자리에서 자신의 집안 사정과 빚 문제, 그리고 아내와의 불화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김 과장님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눴으니 팀장님과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팀장님은 업무 실수를 지적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 과장, 집안일이 복잡해서 그런가 일에 집중을 통 못하네. 그러니까 빚도 못 갚는 거 아니야? 김 과장님의 얼굴은 화끈거렸고 마음은 난도질 당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털어놓은 아픔이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말이 많아지고 속내를 쉽게 보이면 상대방은 나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바닥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물에는 신비감이 없습니다. 신비감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존중도 사라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파악할 수 없는 대상에게 조심성을 가집니다. 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 마음 놓음이 결국 무례함으로 이어집니다. 다산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소인은 남의 비밀을 알면
그것을 무기로 삼으려 하고 군자는 남의 비밀을 알면 그것을 덮어주려 한다. 허나 세상에는 군자보다 소인이 훨씬 많으니 너의 입을 병막에 막듯이 굳게 닫아라. 우리면 타인이 군자일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며 속마음을 내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기대는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인간을 불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을 거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화 중에 생기는 공백을 채우기 위해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말고 한 호흡 쉬었다가 대답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짧은 3초의 침묵이 당신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또한 나의 약점이나 사생활을 묻는 질문에는 모호하게 대답하거나 부드럽게 화제를 돌리십시오.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죠.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 상대방은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하고 당신을 신중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나의 패를 다 보여주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웃음 또한 해프게 흘리지 마십시오. 모든 말에 습관적으로 웃어주거나 맞장구 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비위를 맞추고 싶어 안달난 사람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웃을 때만 웃으십시오. 무례한 농담에는 무표정으로 은수하십시오. 당신의 정색 한 번이 100마디의 항변보다 더 강력하게 상대방의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둘째, 홀로 있을 때의 태도를 삼가하여 스스로의 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신독 등유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셨습니다. 신독이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삼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남들이 볼 때만 잘하면 된다고, 남들 앞에서는 좋은 옷을 입고 예의 바른 척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 결국 밖으로 배어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집에서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소파에 누워 배달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의 기운과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단전히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기운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박 선생님은 집에서 일합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씻지도 않고 잠옷 차림으로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방은 늘 어수선했고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커피잔이 쌓여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화상회의를 할 때만 급하게 상의만 갈아입고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클라이언트들은 자꾸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가격을 깎으려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억울했습니다. 내 실력이 부족한가? 왜 나를 전문가로 대우해주지 않지? 어느 날 박 선생님은 정약용의 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의관을 정제하지 않고는 책을 펼치지 말라. 그날부터 박 선생님은 집에서도 출근할 때처럼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작업실의 공기를 환기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작업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클라이언트와 통화할 때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격 이하는 곤란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클라이언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박 선생님을 대하는 그들의 말투에 존중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곧 남이 나를 대하는 태도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무의식 중에 나의 눈빛, 말투, 자세에서 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호가 뿜어져 나옵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면 내 몸에서 나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기품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아우라라고도 하고 정약용 선생님식으로는 위엄이라고 합니다. 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용모를 단정히 하고 말씨를 부드럽게 하되 그 속에 뼈가 있어야 한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남이 나를 업신여기게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공간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을 보십시오. 정리되지 않은 방, 구부정한 자세, 초점 없는 눈빛, 이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라는 관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언드립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도 방문을 닫을 때 조용히 닫으십시오. 혼자 밥을 먹더라도 그릇에 예쁘게 담아 드십시오.
걸을 때는 어깨를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십시오.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들이 쌓여 당신의 격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운을 감지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빛이 납니다. 그 빛을 만드는 것은 고가의 명품 옷이 아니라 일상의 매 순간 나를 통제하고 아끼는 신독의 자세입니다. 셋째, 거절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무례함이 넘어올 수 없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의 원칙이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를 경계하며 강단을 강조하셨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라. 맘의 비위를 맞추느라. 옳지 못한 일에 동조하는 것은 너 자신을 망치는 길이다. 세 번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리님은 거절을 못하는 성격 탓에 동료들의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이대리, 이것 좀 복사해줘. 이대리, 오늘 야근 대신 해줄 수 있어? 처음에는 호의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대리님이 너무 아파서 동료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걱정은커녕 인상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와, 이대리 너무하네. 평소엔 잘해주더니 이제 와서 뺀다고? 이대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 거절했더니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대리님이 처음에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해줄 수 있는 호의고 어디부터가 무례한 요구인지 기준을 세우지 않고 무조건 받아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선이 없는 줄 알고 마음대로 넘나든 것입니다. 다사는 목민심서에서 관리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격함이 없으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른다. 위험이 선행된 후에 베푸는 은혜라야 비로소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낀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나를 지킬 힘이 없는 상태에서 베푸는 친절은 비굴함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면 친절하기 전에 먼저 단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만의 헌법을 만드십시오. 돈은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 업무 시간 외에는 업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나의 외모나 사생활을 비하하는 농담은 한 번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체적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이 침해당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화내거나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방식대로 차분하고 서늘하게 말하십시오. 그 말씀은 듣기 거북하군요. 사과해 주십시오. 그 부탁은 제 원칙에 어긋나서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황하고 왜 이렇게 까칠해? 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울타리를 넘보려다 가시에 찔린 비명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견뎌내야만 당신의 울타리가 튼튼해집니다. 한 번, 두 번. 원칙을 고수하면 사람들은 학습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 이 부탁은 해도 소용없구나. 그때부터 그들은 당신의 눈치를 살피고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며 당신이 베푸는 작은 호의에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가 없는 장미는 꺾이기 쉽지만 가시가 있는 장미는 그 아름다움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시는 남을 찌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꽃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넷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성장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친구라도 없으면 주말에 만날 사람이 없을까봐, 직장에서 왕따가 될까봐 미굴한 관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최고의 관직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패족이 되어 머나먼 유배지로 쫓겨났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없었고 찾아오는 이도 끊겼습니다. 지독한 고독이 그를 감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병이 나서 죽거나 술로 세월을 보내며 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사는 그 고독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의 18년을 하늘이 나에게 독서하고 글을 쓸 시간을 준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절대 고독 속에서 그는 자신과 대화하고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며 500여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단순한 정치가를 넘어 위대한 사상가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네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학생 최구는 친구 무리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친구들이 PC방에 가자고 하면 공부를 제쳐두고 따라갔고 돈이 없어도 친구들에게 밥을 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최군을 지갑이나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최군은 그들이 뒤에서 자신을 비웃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혼자 밥 먹는 것이 두려워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약용의 일생을 접한 최군은 큰 결심을 합니다. 나도 나만의 유배지를 만들자. 최군은 무의미한 술자리를 모두 끊고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자 친구들은 욕을 했지만 최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에 몸부림쳤지만 점차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자격증을 따고 운동을 하며 몸을 만들었습니다. 1년 뒤 최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성적은 과수석이 되었고 몸은 탄탄해졌으며 얼굴에는 여유가 흘렀습니다. 그러자 예전에 그를 무시하던 친구들이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야, 너 요새 보기 좋다. 우리랑 같이 밥이나 먹자. 하지만 최군은 예전처럼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미안, 나 오늘 해야 할 공부가 있어서. 담백하게 거절하고 돌아서는 최군의 뒷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더 이상 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동경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즐거움을 아는 자만이 남과 함께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 외로움은 형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내가 남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홀로 잘 서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려 하고 사랑받으려 애쓰는 사람에게서는 매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집니다. 반면 혼자서도 밥 잘 먹고 혼자서도 여행 잘 다니고 혼자서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당당할까? 저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십시오. 그 고립의 시간 동안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기술을 배우십시오. 다산이 유배지에서 자신을 갈고 닦았듯이 원신만의 무기를 만드십시오. 실력이 쌓이고 내공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냄새를 맡고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향기로우면 벌과 나비는 부르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당신이 외로움을 견디고 스스로 빛나는 꽃이 되었을 때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곁에 머물고 싶어 안달이 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정약용 선생님의 4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침묵의 힘을 믿으십시오. 말을 아끼고 촉매를 감추고 함부로 웃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단속하십시오. 옷차림, 자세, 마음가짐을 늘 정갈하게 하십시오. 스스로를 귀족처럼 대우하면 남도 나를 귀족처럼 대우합니다. 셋째, 단호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거절이 당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넷째, 고독을 즐기십시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나 자신을 키우는데 집중하십시오. 홀로 선 나무가 숲을 이루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남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훈계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만만한 호구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사람으로 변하면 상대방은 그에 맞춰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이고 자연의 이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척박한 유배지에서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이용해 자신을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그를 유배 보낸 정적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다산의 정신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며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유배지처럼 외롭고 무시당하는 고통 속에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다산의 지혜를 실천할 때입니다. 이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크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온 시련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말수를 줄여보십시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부당한 부탁은 눈을 똑바로 보고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십시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부거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감으로 쟁취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합니다. 여기서 강함이란 주먹이 세거나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꽉 차 있어서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강함을 갖추시기를,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고귀한 인격체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존중을 남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만들어내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다산의 차갑지만 따뜻한 조언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시원한 돌파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깊이 있는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